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 이 재판 결과부터 봐야겠죠?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억 원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엄벌이 불가피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차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혐의는 인정을 했지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네. 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코링크 P가 보관하던 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인정을 했는데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교사한 게 아니라 같이 했다.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심층적인 분석을 할 거예요. 일단 우리 연구위원은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는가, 눈에 띄었는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김준일 기자. 예. 저는 어제 재판부가 이제 판결을 요지를 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띄었어요. 아까 전에 앵커께서도 초반에 말을 했는데 피고인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한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 예. 그리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증거가 명확한데 왜 무죄 끝까지 발뺌하느냐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 변호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측이 이제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이렇게 어저께 재판이 끝나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앞으로 항소심이 이제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15개 혐의가 모두가 다 무죄가 날 가능성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일부가 뭐 이제 무혐의가 날 수는 있어도 전체 유죄 취지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통상 그렇죠. 한 11개 정도가 유죄가 됐는데 다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그런 없다.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유죄인데 그러면 이제 형량을 깎아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난 모든 게 다 뭐 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던 이 태도를 정경심 교수와 그 변호인 측이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반성은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깎아야 되잖아요.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2심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지. 사실은 지지자들 이제 열혈 지지자들은 네. 무죄다. 지금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사법 적폐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도가 바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전망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창수 PD. 예, 저는 그 여야의 반응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야권에서는 이 판결이 옳았다는 쪽의 입장이 많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 범죄가 인정되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인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예령 대변인도 입시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언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예. 반면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것이었고요. 강경한 발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우상호 의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 집중하느라 사법 개혁 못했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이러면서 이제 재판부를 지적을 했고요. 또 민주당은 아니지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발언이 김용민 의원의 발언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윤 총장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검찰이 재판부에 약점을 쥐고 흔들어서 판결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윤 총장 그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신문이 있거든요.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요. 그 형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높다 낮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최순실 개명 이후에 최서원 씨가 2대 입시 부정 한 건으로 징역 3년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아, 최서원 씨. 최서원 씨가 구 최순실 씨죠. 2대 최서원 씨가 정유라 씨 2대 입시 부정으로 그거로만 3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그 시험 조작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전 교무부장도 그 단건으로 3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뭐 표창장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 가혹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표창장 갖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판사가 얘기한 것이 있었죠. 뭐라고 판결문에 얘기를 했냐면 그것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게 조작인 걸 알았으면 탈락이었다. 네. 탈락이었던 것이 지금 합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누군가는 그 대신 떨어진 것이다. 그 기회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더군요. 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죠. 예, 청와대가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지연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까지 공개를 하면서 대응을 했지만 백신 실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백신 자체 개발을 지시했던 것과 최근에는 해외 백신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던 것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은 진작부터 백신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자들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또 정부가 백신 구매와 도입의 최종 결정권자가 질병관리청장이다 이렇게 밝힌 건 역시 정은경 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여권에서는 이제 백신 안정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요. 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국내 치료제 개발에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논란이 단기간에 잠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금 백신 논란이 좀 커지고 있어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매일같이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흐름이 안 좋은 게 이거가 이제 신뢰의 문제로 지금 이어지면서 약간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진짜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얘기한 거. 네. 그래서 현행 감염법 예방법상 백신의 구매 결정과 그 계약 절차에 대한 조치는 질병관리청장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그러니까 K방역이라고 영웅이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떠받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뭐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좀 그냥 극단적으로는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기. 근데 이거 맥락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네. 예전에 감염병이 몇 번 돌았잖아요. 네네. 그 대응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질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메르스 때 뭐 이럴 때. 예전에 2009년에 신종플루 당시에도 녹십자 그 백신을 2,500만 회분을 확보를 했는데 700만 회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 이제 뭐 국회에서 막 지적을 하고 국정감사에 끌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좀 몸을 사리게 공무원들이 만들었고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에게 트라우마 생긴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우리 또 징계받을 수 있다. 뭐 추가 확보했다고 또 뭐 이렇게 징계를 막 얘기가 나오는데 왜 선제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추가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남게 만들고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썼느냐? 막 이런 논란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메르스 때도 그 복지부 공무원들 9명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정은경 청장입니다. 아하. 당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었는데 그게 일선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8명이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앞서서 움직였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손영래 전략기획관장 이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우려스럽다. 우리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될 이유는 없고 백신 안전성은 국민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접종을 신중하게 하는 건 중요한데 일단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접종에 신중함 기하는 건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예. 확보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네. 확보 못하고 하는 건 다르다 이런 지적.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결국은 또 이렇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메르스 때 한바탕 그러고 나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놨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 책임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라 매뉴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책임 묻지 사실은 백신이란 건 보험 드는 거잖아요. 보험이란 거는 그거
자동차 보험 들고 나서 우리 다 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 안 나면 더 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걸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상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11월 17일에 박능호 장관이 화이자 모더나 측에서 우리랑 계약을 하자고 한다, 네네. 재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23일에 11월 23일에 질병관리청에 감사원에 면책 문의를 했고 네. 11월 27일에 문제 없다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흘 사이에 이미 상황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 시기가 좀 너무 아쉬웠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아스트라 백신이 2월에 75만 명분이 오는 거냐 뭐 안 오는 거냐 이거 어제 질문 나왔는데 답은 뭐였어요? 일단 75만 명 분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확하게 답은 안 했죠. 이건 예. 비밀을 지켜야 하는 뭐 약속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예, 그런 문서가 나왔다는 얘기만 들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과제로 가죠.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 적합도 1위에 오르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문 빅텐트 구성, 또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당원 투표를 빼고 100% 시민 경선까지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대표가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시민 경선 할 테니까 들어와서 원오브 댐으로 싸워라. 예. 이제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하는 거군요. 예, 근데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어제는 그게 과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해서 여러 해석을 좀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김준일 기자, 예.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였어요? 예,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서울시 거주 반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으로 22일 이틀 전에 내놓은 여론조사인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에서 17.4%로 1위, 나경원 16.3, 조은희 8.3, 금태섭 6.6, 이해운 3.8 순이고요. 여권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16.3%. 그래서 여야를 통틀어도 안철수가 1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힘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협상력에서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사실 선거 방법 놓고선 경선 방법 놓고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경쟁력을 얻은 거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예선은 100% 여론조사, 네. 본선은 당원 20%, 80% 여론조사였는데 이거 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외부인들 다 참여해가지고 완전 통합 경선, 전체 통합 경선 거기에는 이제 뭐 안철수, 금태섭 의원도 지금 출마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들어오라는 건데 두 사람 다 약간 미온적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렇게 싸우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게 어제 안철수 대표 얘기였던 거고. 예,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건 이제 2011년에 박영선, 박원순 그 단일화 모델대로 가고 싶을 거예요. 당시에 민주당이 네. 박영선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을 했지만 네, 시민사회연대 지지받은 그 무소속 박원순 후보랑 단일화를 했고요. 그렇죠.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면서도 민주당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게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상황이 좀 다른 게 이미 출사표 던진 다른 야권 주자들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입문 10년 동안 한 번도 경선하지 않고 꽃가마를 탄 특권 의식이 이번에도 경선 없이 쉽게 가고 싶은 꽃철수는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얘기. 예, 이런 경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선동 전 사무총장도 야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경쟁해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선에 참여를 하라. 국민의힘 들어와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을 이겨내고 2011년 모델로 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